코에코에한 곰팡이 냄새와 음습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반지하 단칸방. 창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작은 벽 위쪽에 달린 틈새로 희미한 빗줄기가 흘러 들어왔지만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낡은 정우는 금방이라도 수명을 다할 것처럼 깜빡이며 앙상하게 말은 남자의 얼굴 위로 위태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남자 강지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번 기침을 할 때마다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고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고통에 온몸이 뒤틀렸다. 그는 얇고 더러운 이불자락을 움켜쥐었지만 살갗을 파고드는 한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한때는 건장했던 그의 몸은 이제 병매 좀 먹혀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다. 촉망받는 엔지니어, 누구보다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받던 시절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교태 섞인 웃음소리. 최유라.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여자. 그는 유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자신의 월급, 퇴직금, 심지어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집까지.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남자의 책임이라고 굳게 믿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그의 돈이 마르자 유라의 사랑도 메말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병들고 늙은 그는 이 차가운 반지하 방에 홀로 남아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후회와 원망이 독처럼 온몸에 퍼져나갔지만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방문이 열렸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역광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의 형체만 어렴풋이 보였다. 혹시 유라일까 마지막 남은 동정심에 그를 찾아온 것일까? 헛된 기대감이 신라처럼 피어올랐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은 유라가 아니었다. 한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이며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낯선 여자. 여자의 왼쪽 뺨에는 희미하지만 긴 흉터 자국이 남아있었다. 지우는 가물거리는 눈으로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누구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흐릿했다. 누구?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 그녀의 시선이 다시 지훈의 얼굴에 멎었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감각한 눈빛이었다. 귀골이 말이 아니네요. 건조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저예요 하나. 강하나.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멎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딸. 그가 외면하고 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했던 단 하나뿐인 혈육. 어떻게 하나가 여기에. 성인이 된 하나의 모습은 기억 속 작고 여린 소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지쳐 보였고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녀의 다리와 얼굴의 흉터. 지우는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쑤시는 것을 느꼈다. 하나야. 그가 겨우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유라 씨의 딸에게는 예쁜 발레 슈즈를 사주셨죠. 내 발가락은 달아빠진 운동화 속에서 얼어가고 있었는데 지훈의 눈이 커졌다. 하나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 아들에게는 소고기를 사다 보양식을 만들어 먹이셨고요. 저는 찬밥에 김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죠. 아빠가 사다 준 고기 반찬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유라의 아들에게 가져다 주며 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시각집 안구석에서 홀로 숙제를 하며 굶주리고 있었을 어린 딸의 모습. 그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저는 아빠라고 불렀어요. 언젠가는 나를 봐주겠지. 언젠가는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응축된 깊은 슬픔과 원망이 지훈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하나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가 그날의 악몽을 비추고 있었다. 불이 났던 그날 밤이요. 화재. 지훈의 동공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잊고 싶었던 아니노, 뇌리에서 지워버렸던 그날의 기억. 자욱한 연기와 비명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붉은 화마. 저는 무너지는 목재더미 아래에 깔려 있었어요. 뜨거운 불길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저는 죽어라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하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내 쪽으로 달려왔죠. 나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당신의 눈에 들어온 건 내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눈에는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최유라 씨의 딸이 보였죠. 그 아이는 손등에 작은 화상을 입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아이를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내가 필사적으로 당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는데도 당신은 매정하게 뿌리쳤죠. 내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는 당신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표정보다도 슬펐다. 여자의 손에 흉터가 남으면 안 되지 라고 했어요. 쿵.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랬다. 그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친딸을 외면한 채 그는 고작 작은 화상을 입은 남의 딸을 걱정했다. 그 한마디가, 그 선택이 하나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하나의 절뚝이는 다리 얼굴의 흉터.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가 새긴 낙인이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은 내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은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당신 손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나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후회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마음속에서 수천 수만 마디의 말이 터져 나왔지만 그의 목구멍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그는 딸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쇠약해진 팔은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만 할 뿐 올라가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하나의 얼굴이 멀어져 갔다. 차갑고 원망설인 그 얼굴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 될 터였다. 아신이시여, 만약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내 딸의 손을 놓지 않을 텐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그것이 강지훈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짙은 어둠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어둠과 고통 대신 따스한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리는 것이 느껴졌다. 코끝에는 익숙한 이불 냄새가 맴돌았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의 천장이 아니었다. 빛바랜 꽃문의 벽지와 나무로 된 석가래가 드러난 정겨운 옛날 집의 천장. 그의 몸을 덮고 있는 이불도 그가 죽어가던 때의 더러운 담요가 아닌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셨던 두툼한 목화솜 이불이었다. 지훈은 멍하니 손을 들어 올렸다.
뼈만 앙상했던 손이 아닌 굳은 살이 박이고 힘줄이 선명한 젊고 강인한 남자의 손.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온몸을 짓누르던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활력이 넘쳐 흘렀다. 혼란스러운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꽂혔다. 1990년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990년 말도 안 돼. 그는 분명 죽었다. 후회와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방문 옆 작은 책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맙소사 작고 깡마른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제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지 얼굴은 창백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바늘을 쥔 채 꿰매다만 낡은 작업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작업화였다. 밑창이 거의 다 달아빠진 하나. 어린 시절의 강하나였다. 지훈이 깨어난 것을 눈치챈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눈에는 본능적인 공포심이 가득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아이처럼 혹은 매를 맞기 직전의 아이처럼. 아이는 뒷걸음질치며 더듬거렸다. 아, 아빠 죄송해요. 깨우려던 게 아니었어요. 신발이 너무 낡아서 조금 꿰매려고.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래에 그가 들었던 얼음장같이 차가운 하나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얼굴에 흉터 절뚝이던 다리 공허한 눈빛.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눈앞에 이 작고 여린 아이였다. 자신이 망가뜨리고 버린 소중한 보물, 후회와 사랑, 미안함과 고통, 그리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하나의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에서 내려와 아이에게 다가갔다. 지훈이 다가오자 하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아빠의 손이 올라올 것이라, 어김없이 자신을 때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작은 어깨에 닿은 것은 거친 손찌검이 아니었다. 자신을 끌어당기는 강하지만 이상하게도 떨리고 있는 두 팔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작고 가녀린 몸을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가벼웠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작은 아이를 굶기고 외롭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나야,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잠겨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의 품에 안긴 작은 몸이 경직되었다. 아이의 심장이 공포와 혼란으로 미친 듯이 뛰는 것이 지훈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늘 자신을 귀찮아하고 소리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했던 아빠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저 딸을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아이를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이번 생은 오직 너를 위해 살아가리라. 그는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다. 강지훈의 품에 안긴 강하나의 작은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아이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빠의 어깨 너머 허공을 응시했다. 지훈은 딸의 극심한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이 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존재였는지 이 작은 몸의 떨림이 웅변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팔을 풀었다. 하나야. 그가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새끼 동물처럼 그를 경계했다. 지훈은 쓴웃음을 삼켰다.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것이, 상처 입은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말뿐인 사과나 어설픈 포옹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다. 그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는 오직 하나만을 위한 아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나야, 아바랑 어디 좀 가자. 아이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또
어디로 끌고 가서 벌을 주려는 것일까?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아이의 마음을 읽은 듯 한숨을 내쉬고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좋은 곳에 갈 거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걸치고 하나에게도 얇은 겉옷을 입혀주었다. 아이는 인형처럼 뻣뻣하게 굳어 그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우는 아이의 작고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이의 손이 파드득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이 손을 다시는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지우는 그런 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창문에 비친 부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서먹했다. 그는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지난 세월 동안 딸과 다정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전무했기에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딸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조금 더 힘을 줄 뿐이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서울의 중심계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앞이었다. 자동으로 열리는 거대한 유리문, 시원한 에어컨 바람,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과 화려한 장식들. 하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어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백화점 안은 온갖 좋은 냄새로 가득했다. 향수 냄새, 맛있는 빵 냄새, 새로 만든 옷 냄새. 아이는 날고해진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주눅이 들었다. 이곳은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다른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가자. 지훈이 딸의 손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다. 과거 그는 이곳에 최유라의 딸을 데리고 와 인형 같은 옷들을 수십 벌씩 사주곤 했다. 그때마다 유라의 딸은 더 예쁜 것, 더 비싼 것을 사달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이제야 그 기억이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하나야,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옷 한번 골라봐. 지훈의 말에 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옷 많아요. 아이가 입고 있는 것은 목이 늘어나고 색이 바랜 누가 봐도 헌 옷이었다. 지훈은 가슴이 아팠다. 아이는 좋은 것을 가져도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듯 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가장 화려하고 예쁜 분홍색 원피스를 집어 아이의 몸에 대보았다. 이거 어떠니 공주님 같네. 아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지훈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이 사주고 싶은 옷일 뿐 아이가 원하는 옷이 아니었다. 그는 원피스를 내려놓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아빠가 잘못했다. 네가 직접 골라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의 기회를 받은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매장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아이의 시선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한쪽에 걸린 수수하지만 단정한 하늘색 원피스에 멎었다. 아이는 그 옷이 마음에 들었지만 비쌀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옷자락만 살짝 만져볼 뿐이었다. 지우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챘다. 그는 점원을 불러 분홍색 원피스와 하늘색 원피스, 그리고 눈에 띄는 예쁜 옷 몇 벌을 더 골라 모두 계산했다. 점원이 건네주는 여러 개의 쇼핑백을 받아든 지우는 다음 목적지인 신발 매장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직원의 인사에 지우는 곧장 여자아이 신발 코너로 갔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와 하얀 발레 슈즈였다. 과거 유라의 딸이 저 발레 슈즈를 사달라고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그 비싼 신발을 사주었었다. 반면 그의 친딸은 발가락이 훤히 비치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겨울을 나야 했다. 그는 직접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하나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괜찮아. 발 크기 좀 재보려고. 지우는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생각보다도 더 작고 말라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맞는 튼튼한 운동화와 예쁜 에나멜 구두,
그리고 아이가 꿈에서나 그려봤을 법한 하얀 발레 슈즈를 골랐다. 그가 발레 슈즈를 건네자 아이의 눈이 난생 처음으로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 작은 반짝임을 보는 순간 지우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하식품관으로 향했다. 지우는 카트에 유라의 아이들이 좋아했던 온갖 종류의 과자와 사탕 초콜릿을 담았다. 그리고 가장 비싼 생딸기 우유와 조각 케이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케이크 한 조각을 사서 아이에게 건넸다. 매워거봐 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포크로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떠서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다. 난생 처음 맛보는 황홀한 맛이었다. 아이의 눈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하지만 동시에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 이 행복이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신기루일까봐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길이었다. 지우는 조금 전 보았던 딸의 희미한 미소를 떠올리며 흐뭇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강서방 아니야.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최유라의 어머니, 오 여사였다. 오 여사는 시장 바구니를 든 채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이나 하나가 아닌 그들의 손에 들린 백화점 쇼핑백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 어머머, 이게 다 뭐야. 우리 손주들 주려고 이렇게 많이도 샀네. 아이고, 역시 우리 강서방밖에 없다니까 인석들 아주 신나서 방방 뛰겠구먼. 오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쇼핑백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자기 딸과 손주들을 위한 봉이자 ATM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 꼭 붙어 서 있는 하나를 이제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나저나 쟨 왜 데리고 다녀? 저 재수 없는 애랑 같이 다니니까 되는 일이 없지. 얼른 집에나 보내버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다. 하는 겁에 질려 지훈의 등 뒤로 숨었다. 과거에 강지훈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오 여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리고 유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쇼핑백을 건넸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하나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딸을 모욕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한 손으로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오 여사를 불렀다. 장모님. 그가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려 부르자 오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건 전부 제 딸 하나 것입니다. 오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라고? 그리고 앞으로 제 딸아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안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 가족 일에 더는 참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지훈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오 여사를 그대로 지나쳐 걸어갔다. 오 여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혀 서 있었다. 평생 자신 앞에서 설설기기만 하던 유순한 사위가 처음으로 보인 반항에 그녀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걷는 내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넓은 등이 딸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아빠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와 단호함에 하는 처음으로 세상이 무섭지 않다고 느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이끌어주는 아빠의 넓은 등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빠의 손을 조그맣게 마주 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을 느낀 순간 지훈은 걸음을 멈출 뻔했다. 딸이 처음으로 자신의 온기에 응답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앞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나갔다. 새로운 삶을 향한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강하나의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붕 떠 있었다. 낡고 초라한 단칸방은 알록달록한 쇼핑백들로 인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벗겨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부드러운 옷감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꿈만 같았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옷을 벗고 새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한쪽 구석이 깨진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아이가 서 있었다. 늘 얼룩덜룩한 헌옷만 입던 아이가 아닌 동화 속 공주님처럼 예쁜 원피스를 입은 아이. 하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해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에 아이는 저도 모르게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강지훈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저렇게 예쁜 미소를 가진 아이인데 자신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저 미소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꾹 쥐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빼앗아버린 아이의 웃음을 몇 배 몇십 배로 되찾아줄 것이다. 그는 부엌으로 가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김치찌개를 끓였다. 냉장고에는 그가 유란의 집에 가져다 주고 남은 약간의 돼지고기가 있었다. 그는 그 고기를 아낌없이 썰어 넣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비로소 사람이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야 밥 먹자. 그가 부르자 아이는 어느새 원래의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밥상 앞에 앉았다. 새 옷이 더러워질까봐 벗어둔 것이었다. 그 작은 배려심의 지우는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를 아이의 그릇에 가득 퍼주었다. 하나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아빠와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 그 평범한 일상조차 아이에게는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다. 그렇게 조용하고 어색하지만 어딘가 따스함이 감도는 식사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꽝, 꽝, 꽝꽝. 갑자기 낡은 대문이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소리에 하나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반사적으로 숟가락을 놓고 아빠를 쳐다보았다. 익숙한 공포가 아이의 얼굴을 뒤덮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나에게 말했다. 걱정 말고 밥 먹고 있어. 아빠가 보고 올게. 하지만 그가 문으로 향하기도 전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잔뜩 상기된 얼굴의 오 여사가 두 주먹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손주인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집안을 훑었다. 이 도둑년 감히 우리 애들 물건을 훔쳐 당장 내놓지 못해. 오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 안에 놓인 쇼핑백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예의도 염치도 없었다. 할머니 저거 내 발레 슈즈야. 수진이가 앙칼지게 소리치며 백화점 쇼핑백을 와락 잡아챘다. 민준이는 과자 봉지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원래 우리 손주들 거였어. 내년 같은 재수없 없는 애가 가질 물건이 아니라고. 오 여사는 쇼핑백을 뒤지는 것도 모자라 하나가 조심스럽게 벗어둔 하늘색 원피스를 발견하고는 그것마저 빼앗으려 했다. 안 돼요. 하나가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원피스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아빠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선물해준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게 어디서 대들어. 오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하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아이의 얼굴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이었다. 손대지 마. 얼음보다도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이성을 잃기 직전의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과 싸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기세에 오 여사도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뭐야, 이놈이 미쳤나?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 유라랑 애들을 버리시겠다 이거야. 은혜도 모르는 놈. 지우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수진이의 손에 들린 발레 슈즈를 빼앗아 하나에게 돌려주고 민준이가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오 여사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폭력적인 힘이 아닌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단단한 힘이었다. 나가. 뭐라고? 이놈이 정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우는 오 여사를 문 밖으로 질질 끌어내다시피 했다. 그녀의 손주들도 겁에 질려 울먹이며 그 뒤를 따랐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두고 봐, 우리 유라한테 다 이를 거야. 문 밖으로 쫓겨난 오 여사가 악을 쓰며 발악했다. 지우는 아무 대꾸 없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과거에 어리석었던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소리이기도 했다. 밖에서는 오 여사의 고함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그 소란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지훈의 집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울고 있는 오 여사와 그 손주들의 모습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강씨가 오 여사네 식구들을 내쫓았나 봐. 늘 굽실거리기만 하던 사람이 웬일이래. 저 집 식구들이라면 끔뻑 죽었잖아. 무서운 일이 있긴 있었나 보네. 이웃집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수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늘 최유란의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강지훈을 안타깝게 여겼었다. 특히 늘 주눅 들어있는 가여운 하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런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녀는 그 변화를 응원하고 싶었다. 집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한구석을 보았다.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과 아빠가 보여준 낯선 모습에 아이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가자 아이의 몸이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는 아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나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는 자신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작은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다시는 네 물건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너를 울게 하는 사람도 이 아빠가 다 막아줄 거야. 그는 맹세하듯 말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다 지켜줄게. 하는 흐느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빠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무관심이나 귀찮음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굳은 결의와 깊은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다. 아빠가 지켜준다는 말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아이는 대답 대신 훌쩍거리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상처 입은 대지 위로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한 작은 신뢰의 씨앗이었다. 고급스러운 카페 안.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최유라는 우아한 자세로 커피잔을 든 채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자는 은성어페럴 박동일 회장의 외아들 박서준이었다. 그는 유라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어제는 어머니 때문에 놀라셨죠. 죄송해요, 서준 씨. 유라가 촉촉한 눈빛으로 말하자 서준은 손을 내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니야, 유라 씨. 나는 괜찮아. 그보다도 자네 어머님이 모욕당한 걸 생각하면 내가 다 화가 나더군. 그 강지훈이라는 남자,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딸만 챙기고 자네와 아이들은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거지. 유라의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어젯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었다. 감히 강지훈 따위가 자신의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자신의 가족을 무시해 그녀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소나귀에 있어야만 했다. 그녀가 원할 때 돈을 바치고 그녀의 가족을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의 변심은 그녀의 계획에 큰 차질을 주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서준 앞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여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실 그 사람 하나 아빠가 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간 뒤로 연락 한 번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어제도 하나를 핑계로 저희 어머니에게 못되게 군 모양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일방적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버린 파렴치한 전남편으로 둔갑시켰다. 우리 수진이가 발레에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곧 유명한 어린이 발레단 오디션도 있는데 레슨비며 의상비며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차네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청해볼까 했는데 어제 일 때문에 이젠 기대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녀는 연기의 대가였다. 가련한 싱글맘 재능 있는 딸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서준은 완전히 그녀의 연극에 넘어갔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유라 씨. 수진이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지. 오디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질게. 최고의 선생님께 레슨도 받게 해주고 가장 예쁜 의상도 맞춰주지. 정말요, 서준 씨. 하지만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것 같은데. 신세는 무슨, 사랑하는 여자의 딸을 위한 일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서준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강지훈이라는 낡은 저금통 대신 박서준이라는 최신형 ATM을 손에 넣은 기분이었다. 이제 강지훈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하지만 그냥 버리기엔 분이 풀리지 않았다. 자신을 감히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쓴지, 그리고 자신의 딸이 아닌 다른 아이에게 희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다. 서준과 헤어진 뒤 유라는 곧장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카페에서의 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도끼 서린 냉소만 남아있었다. 엄마 똑똑히 들어요. 그녀는 어제의 수모에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강지훈 그 인간이 며칠 지방으로 출장을 간대요. 그 틈을 노려야 해요. 틈을 노려 뭘 어쩌려고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게 둘 순 없어요. 강지훈이 그 아이에게 사준 것들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리세요. 특히 그 파란 원피스하고 발레 슈즈. 아이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부숴버려야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는 법이에요. 오 여사는 딸의 잔인함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이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그 정도 복수는 당연했다. 그 아이가 가졌던 희망 아주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강지훈 앞에서 웃지 못하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유라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며칠 뒤 강지훈은 하나를 앞에 앉혀놓고 출장 소식을 전했다. 그는 부산에 있는 조선소에 긴급한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해 며칠 다녀와야 했다. 모처럼 딸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참에 며칠이나 집을 비우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나야 아빠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문 꼭 잠그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그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빠 금방 돌아올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 발레 학원에 등록하러 가자. 아빠가 약속할게. 발레 학원. 그 말에 하나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아빠가 사준 하얀 발레 슈즈를 신고 발레를 배우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네, 아빠. 저 착하게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지훈은 그 미소를 마음에 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지훈이 떠나고 이틀이 지난 하굣길이었다. 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아빠 얼굴 그림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다. 빨리 집에 가서 아빠가 오면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으로 향하는 한적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의 하는 우뚝 멈춰 섰다. 오 여사와 수진, 민준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디 가니 꼬마야? 오 여사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리 내놔. 수진이가 다짜고짜 하나가 품에 안고 있던 그림을 낚아채 구겨버렸다. 아, 안 돼요. 하나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하나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다. 내년 아빠가 사준 것들이 어디 있나 보자. 오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옷걸이에 걸린 하늘색 원피스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겨 있던 발레 슈즈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다. 이거 다 내 거야. 원래 할머니가 나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수진이는 억지를 부리며 발레 슈즈를 꺼내 신었다. 하지만 신발은 아이의 발에 비해 너무 작았다. 아야, 작잖아. 이게 뭐야? 이따위 쓸모없는 걸 사주고. 수진이는 짜증을 내며 발레 슈즈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분풀이를 하듯 작은 구두발로 하얀 발레 슈즈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 하지마,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가 애원하며 달려들었지만 오 여사가 아이를 거칠게 밀어냈다. 아이는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시끄러워. 주제를 알아야지. 내년한테 이런 건 과분해. 하얗고 깨끗했던 발레 슈즈는 순식간에 더러운 발자국으로 얼룩지고 형태가 망가져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오 여사는 가위를 가져와 하늘색 원피스를 집어들었다. 서걱 서걱 가위날이 부드러운 옷감을 가르는 소리가 방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하나는 자신의 꿈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 내 아빠 거는 전부 다 우리 거야. 너는 그냥 찌꺼기나 받아먹는 신세라고. 오 여사의 잔인한 말이 아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방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이 벌컥 열리며 웬 여자가 소리쳤다. 이웃집의 윤수아였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네 집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 천벌 받을 사람들아, 어린애 하나를 붙잡고 무슨 짓이에요? 수아는 방 안의 끔찍한 광경에 경악하며 울고 있는 하나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오 여사는 불청객의 등장에 인상을 썼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넌 또 뭐야? 시집도 못 간 노처녀가 어디서 성인군자인 척 끼어들어. 남의 집 가정교육에 상관 말고 내 갈 길이나 가. 가정교육이요?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모두 여기서 나가지 못해요. 수아는 단호하게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취했다. 오 여사는 잠시 주춤했다. 일이 커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어차피 목적은 달성했으니 흥재수 없는 것들끼리 잘 해봐라. 오 여사는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쾅,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바닥에는 갈기갈기 찢긴 원피스와 짓밟힌 발레 슈즈가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마치 한 소녀의 살해당한 꿈의 자네처럼 수아는 울음을 터뜨리는 하나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상처 입은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아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찢어진 옷가지들을 증오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이에 대한 연민과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악랄한 사람들의 손에서 이 가여운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줘야만 한다. 부산에서의 일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강지우는 밤버스를 타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급했다. 빨리 하나를 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터미널 근처 인형가게에 들러 하나에게 줄 작은 곰인형도 하나 샀다. 아이가 인형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자 지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낡은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사라졌다.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지옥을 보았다. 방 안은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었다. 그가 딸을 위해 사준 옷가지들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하얗던 발레 슈즈는 시커먼 발자국에 지시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다. 그리고 방 한구석 윤수아가 그의 딸 하나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든 듯 작은 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수아, 씨! 이게 대체...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의 손에서 곰인형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수아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가 없는 동안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최유라의 가족이 찾아와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의 소중한 물건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핏기가 가시고 돌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의 눈에서는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사리에 가까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수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잠든 하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이부자리에 눕혔다. 아이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잠꼬대처럼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맹세했다. 하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을게. 너를 아프게 한 자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줄게. 그는 수에게 잠시 하나를 부탁하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그가 부업으로 일하던 작은 기계 공작소였다. 강기사 웬일이야? 벌써 돌아왔어. 공작소 사장인 김 씨가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그를 반겼다. 사장님, 밀린 급여를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지훈의 말에 김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급여 아니자네. 재수 씨가 며칠 전에 와서 몇 달치 급여까지 싹 다 당겨갔는데 딸아이가 크게 다쳐서 수술비가 급하다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정하기에 딱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줬네만. 김 사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나저나 따님은 좀 괜찮은가? 수술은 잘 됐고 네 딸아이가 크게 다쳐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 지훈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강타했다. 최유라. 그녀는 하나가 다쳤다는 악랄한 거짓말로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 그녀의 가족들이 실제로 하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전 이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서서 공작소를 나왔다.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기던 그의 귀에 안에서 나누는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강기사, 저 양반도 참 불쌍해. 저렇게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을 마누라가 딴 데 다 쓰는 모양인데. 마누라는 무슨. 그 최유라라는 여자.
남편 읍소하면서 돈 뜯어내는 뒤로는 은성어페럴 사장 아들이랑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놀아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던데. 정말이야 세상에. 강 기사는 그것도 모르고 은성어페럴 사장 아들 박서준.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유라는 자신을 기만하고 돈을 뜯어내는 동시에 새로운 돈줄을 잡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훔쳐간 돈이 어디에 쓰였을지도 명확해졌다. 수진이의 발레 오디션.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시내 문화회관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어린이 발레단 오디션이 열리는 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무겁고 단호했다. 문화회관 로비는 오디션에 참가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튀티를 입은 아이들과 그들의 손을 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지훈은 목표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로비 한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튀티를 입고 있는 수진이와 그런 딸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는 최유라.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랑스러운 후원자 행세를 하는 박서준이 있었다. 그들은 마치 행복하고 부유한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다.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참상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 위선적인 모습에 지훈은 구역질이 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그들만의 행복한 세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유라 씨. 그의 낮은 부름에 유라가 고개를 돌렸다. 지훈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박서준이 유라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서며 거만한 투로 물었다. 당신 뭐야? 누군데? 유라 씨를 함부로 불러. 지훈은 서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지극히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던데 지금은 좀 어떤가? 그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최유라 씨, 당신은 며칠 전 내 딸이 사고를 당해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내 몇 달치 월급을 미리 받아가셨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싸늘한 시선으로 유라 옆에 서 있는 박서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돈으로 여기 계신 박서준 씨와 함께 수진 양의 오디션을 후원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박서준의 얼굴이 당혹감과 의심으로 일그러졌다. 최유라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연출된 행복한 가족의 연극은 진실이라는 냉혹한 조명 아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차가운 폭로에 문화회관 로비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은 이제 동정심이 아닌 경멸과 의심이 되어 최유라와 박서준에게 꽂혔다. 최유라는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며 마지막 발악처럼 박서준의 팔에 매달렸다. 서준 씨 아니에요.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날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안 만나주니까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녀는 모든 죄를 지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박서준은 이 모든 상황이 끔찍했다. 그는 사랑의 후원자에서 한순간에 사기꾼의 놀잇감으로 전락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의 자존심을 찔렀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평판은 물론 아버지인 박 회장의 얼굴에까지 먹칠을 하게 될 판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 그는 분노와 치욕으로 벌개진 얼굴을 하고 강지훈에게 소리쳤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은성어페럴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그는 강지훈을 가리키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선언했다. 우리 은성업 패럴은 당신처럼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을 둘 수 없소.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알아들었어. 그는 지훈이 무릎 꿇고 빌거나 적어도 당황하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지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지훈은 그를 향해 경멸인지 연민인지 모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시겠지. 그는 단 한마디만 내뱉고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뒤돌아섰다. 그의 태연한 뒷모습은 박서준을 더욱 비참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이 휘두른 칼이 상대를 베기는커녕 허공만 가른 듯한 허탈감. 지훈은 그 어떤 미련도 없이 자신의 과거가 담긴 그곳을 걸어 나왔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다. 안정된 직장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다. 최유라와 박서준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수아는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네는 이미 강지훈이 오디션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으로 시끄러웠다. 지훈 씨, 괜찮아요. 소문 듣고. 괜찮습니다. 지훈은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분노로 들끓지 않았다. 대신 미래를 향한 차분하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를 끊어낸 기분이니까요. 수아는 그의 말과 표정에서 허세가 아닌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훈 씨,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꿈꿔온 게 있어요. 제 이름을 건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자본도 가게를 운영할 배짱도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부족하고요.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달라요. 제가 본 그 어떤 기술자보다도 손재주가 뛰어나고 기계를 다루는 솜씨는 거의 마법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훈 씨 안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는 찢겨진 하늘색 원피스를 떠올렸다. 비록 망가졌지만 그 디자인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세련되면서도 소녀다운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같이 해봐요. 수아이자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다. 지훈은 잠들어 있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했다. 누군가의 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사는 삶으로는 더 이상 딸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했다. 좋습니다.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해봅시다, 수아씨. 수아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작고 초라한 방 안에서 거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가진 돈을 전부 합쳐도 보증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동네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오랫동안 비어있던 작은 창고를 겨우 얻었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과 수아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창고를 청소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묵은 먼지를 쓸어내고 낡은 벽에 하얀 페인트를 칠했다.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지훈의 진정한 천재성은 낡은 기계 앞에서 발휘되었다. 그는 고물상에서 거의 헐값에 버려지다시피 한 고장난 재봉틀 몇 대를 사왔다. 수아는 저런 고철 덩어리로 뭘 할 수 있을까 의아해했지만 지훈은 능숙한 솜씨로 재봉틀을 분해하고 낡은 부품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서 다시 조립했다. 마치 마법처럼 끽끽거리던 재봉틀들은 그의 손을 거치자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새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아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동대문 시장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원단을 구해왔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일했다. 낮에는 지훈이 기계를 손보고 작업대를 만들었고 수아는 디자인 패턴을 연구하고 원단을 정리했다. 밤에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만들 옷에 대해 토론했다. 학교를 마친 하나가 작업실에 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휴식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집에 홀로 있지 않아도 되었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경쾌한 소리, 알록달록한 원단들, 그리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아빠와 수아 아줌마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는 작업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저녁 디자인 구상에 막혀 머리를 싸매고 있던 지우는 우연히 하나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림 속에는 한 소녀가 꽃밭에서 심플하지만 어딘가 특별하고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미래에서 보았던 수많은 패션 트렌드와 아이의 순수한 그림이 결합되며 하나의 완벽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그는 홀린 듯이 연필을 잡고 스케치북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지금껏 이 세상에 없었던 아름답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원피스가 탄생하고 있었다. 스케치를 마친 지훈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져 있었다. 옆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수십 년간 옷을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디자인은 처음 보았다. 단순하면서도 모든 여성의 몸매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라인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디테일. 그녀는 이 디자인이 성공할 것임을 직감했다. 지우는 자신의 스케치와 그 영감의 원천이 된 딸의 그림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모든 고통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이 작은 아이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수아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브랜드 이름은 하나로 합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이름으로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작고 소박한 작업실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벽에는 그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혁신적인 디자인 스케치가 붙어 있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재봉틀들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조용히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는 한 소녀와 그런 소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두 어른.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좌절하며 생존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함께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한 아뜰리에 하나, 에이텔리에 하나의 문이 열리던 날, 강지훈과 윤수아는 초조하게 첫 손님을 기다렸다. 그들이 밤새워 만든 12벌의 원피스는 그들의 희망이자 미래 그 자체였다. 윤수아가 디자인하고 지훈이 패턴을 수정하여 완성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원피스는 단순하면서도 입는 사람의 몸매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마법 같은 라인을 자랑했다. 첫 손님은 수아를 알고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었다. 호기심에 가게에 들른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원피스를 입어보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탄성을 질렀다. 편안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한 실루엣. 군살은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해주는 디자인에 그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날 12벌의 원피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팔려나갔다.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어제 옷을 사갔던 아주머니들이 입고 나간 원피스가 동네 전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옷 어디서 샀어?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작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나 원피스는 순식간에 그 지역 여성들 사이에서 선망의 아이템이 되었다. 지훈과 수아는 쉴 틈이 없었다. 지훈은 재봉틀을 돌리고 수아는 원단을 재단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든 옷을 입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하나는 매일 작업실에 와 아빠와 수아 아줌마를 도우며
가게의 작은 마스코트가 되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곧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박서준은 자신이 해고한 남자가 자신 보란 듯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 참을 수 없이 할 수 없이 불쾌했다. 강지훈의 성공은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고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최유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한때 자신의 발 아래에서 기던 남자가 자신 없이도 아니 자신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 미칠 듯이 화가 났다. 그녀는 강지훈의 성공이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저 사람이 지금 서준 씨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재벌 2세 도움 없이도 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라가 서준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다. 강지훈 그놈이 감히 내 앞에서 내가 진짜 사업이 뭔지 대기업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때를 보여주겠어. 서준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유라와 함께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유라는 사람을 시켜 하나 원피스 한 벌을 사왔다. 그리고 은성어페럴의 디자인실에서 그녀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을 동원해 그 옷을 패턴부터 재봉 방식까지 낱낱이 분석했다.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대량 생산에는 안 맞아. 단순하게 바꿔. 원단도 더 싼 걸로 대체해. 중요한 건 모양만 비슷하면 되는 거야. 가격으로 찍어 누르면 저런 구멍가게는 한 달도 못 버텨. 유라는 자신이 마치 뛰어난 디자이너라도 된 것처럼 지시했다. 그녀는 사실 디자인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복잡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옷의 착용감과 실루엣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원가를 낮출 생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시장에 은성 스타일 원피스라는 이름으로 신상품이 깔렸다. 디자인은 하나 원피스와 거의 흡사했지만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은성거페럴이라는 대기업의 이름값과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아데올리에 하나의 재앙이 닥쳤다.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섰던 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가격을 따지러 오는 손님들의 항의만 빗발쳤다. 아니 바로 옆 가게에서는 똑같은 옷을 10,000원에 파는데 여긴 왜 30,000원이나 받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지훈과 수아는 자신들의 디자인이 도용당했으며 원단과 바느질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똑같아 보이는 옷일 뿐이었다. 매출은 수직으로 추락했고 미리 주문해둔 원단 대금을 치를 길도 막막해졌다. 작업실에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지훈과 수아는 밤늦게까지 불 꺼진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팔리지 않은 원피스들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게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수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주먹만 꽉 쥐었다. 며칠 뒤 지훈은 원단 시장에 나갔다가 최악의 상대와 마주쳤다. 박서준이 최유라의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누구야? 우리 잘 나가시던 아뜰리에 하나. 사장님 아니신가? 요즘은 장사가 좀 어떤가? 우리 회사 덕분에 손님들이 진짜 가성비가 뭔지 알게 돼서 꽤 한가해졌을 텐데. 박서준의 조롱 섞인 말투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기업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야. 너 같은 영세상인이 며칠 밤 세워서 옷 한 벌 만들 때 우리는 공장에서 수천 벌을 찍어내지.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고 이 바보야. 모욕감을 느낀 지훈이 주먹을 쥐자 수아는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서준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를 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지.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랄까.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2주 뒤 우리 은성어페럴에서 VIP 고객들을 상대로 작은 패션쇼를 열 계획이다. 그 자리에 내 아뜰리에 하나를 특별히 초대해 주지. 너희도 새로운 디자인의 고급 드레스를 하나 만들어서 출품해. 그리고
내 디자인과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거야.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만약 내 디자인이 당신 것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 앞에 무릎 꿇고 감히 대기업에 덤벼서 죄송합니다라고 복창한 뒤 그 더러운 가게를 내 손으로 직접 불태워버리는 거야. 어때 해볼 텐가? 패배가 두려워 도망칠 건가?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그것은 도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거대 기업의 자본력과 디자인팀을 상대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공방이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악랄한 함정이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딸 하나를 떠올렸다. 갈기갈기 찢긴 원피스와 짓밟힌 발레 슈즈 앞에서 절망하던 딸의 얼굴.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그는 딸을 지켜주겠다던 맹세를 저버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지훈은 박서준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건자해 차가운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좋아, 하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을 갈랐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도전이 받아들여진 순간부터 아뜰리에 하나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2주. 거대 기업을 상대로 운명을 건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작업실의 불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과 윤수아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디자인에 매달렸다. 그들은 남은 돈을 전부 털어 최고의 원단을 구했다. 지훈은 미래의 기억과 한국적인 미학을 결합하여 세상에 없던 드레스 디자인을 완성했다. 한복의 유려한 곡선에서 영감을 얻은 실루엣에 현대적인 굿띠르 기법을 접목한 대담하면서도 지극히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그의 스케치는 완벽했지만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 부분을 살리려면 보통의 재봉 방식으로는 안 돼요. 원단이 전부 울어버릴 거예요. 수아가 패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는 엔지니어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옷의 구조는 정밀한 기계, 부품처럼 분해되고 재조립되었다. 그는 옷의 무게중심과 원단의 장력을 계산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재봉 방식을 고안해냈다. 수아는 그의 설계도에 따라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최고급 실크 원단은 생명을 얻은 듯 움직였다. 수십 년간 옷을 만들어온 장인의 기술과 미래의 지식을 가진 천재의 설계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열정과 기술, 그리고 영혼이 단 한 벌의 드레스에 응축되고 있었다. 하나는 그런 두 사람의 곁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잠이 들며 그들의 지친 싸움에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다. 패션쇼 당일, 은성어 패럴이 주최한 행사는 시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지역의 VIP들과 패션업계 관계자들 기자들로 가득했다. 박서준은 의기양양하게 행사의 주최자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옆에는 보석으로 치장한 최유라가 화려한 백조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초라한 옷가방 하나만을 든 채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강지훈과 윤수아는 모두의 눈에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은 저 허름한 차림의 남녀가 은성어 패럴의 도전에 응한 무모한 공방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노골적인 비웃음을 보냈다. 곧 저들의 울상을 보게 될 거야. 감히 서준 씨에게 덤빈 대가가 뭔지 알려줘야지. 유라가 서준에게 속삭였다. 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의 첫 번째 순서인 은성거 패럴의 드레스가 공개되었다. 전문 모델이 입고 나온 드레스는 최유라가 디자인한 것으로 온통 금색 스팽글로 뒤덮여 번쩍거렸다. 비싼 소재를 아낌없이 쓴 티는 났지만 그뿐이었다. 디자인은 조잡했고 몸의 라인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뻣뻣한 실루엣은 모델을 둔해 보이게 만들었다. 마치 돈을 덕지덕지 바른 졸부의 허영심을 보는 듯한 옷이었다.
관객석에서는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전문가들의 표정은 냉담했다. 앞자리에 앉은 유명 패션 잡지 편집장은 우아함이 실종된 재앙이라고 수첩에 메모했다. 그러나 박서준은 관객들의 미지근한 반응을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은 오늘의 특별 참가자입니다. 아들리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사회의 소개와 함께 장내의 모든 시선이 무대로 쏠렸다. 잠시 동안의 정적. 사람들은 어떤 볼품없는 옷이 나올지 기대 반 조롱 반의 심정으로 기다렸다. 그때 음악이 바뀌었다. 요란한 팝 음악이 잦아들고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피아노 선율이 연회장을 감쌌다. 그리고 무대의 막 뒤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관객들은 술렁였다. 전문 모델이 아니었다. 윤수아였다. 그녀는 화려한 워킹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만든 옷에 대한 자부심과 조용한 기품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진솔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였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드레스는 깊고 짙은 밤하늘색의 실크로 만들어져 조명을 받을 때마다 은은한 달빛처럼 빛을 발했다. 스팽글이나 보석 장식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했다. 흐르는 물처럼 유려하게 몸을 감싸는 라인 단아한 한복의 깃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네크라인, 그리고 어깨에 섬세하게 수놓아진 은빛 난초 한 송이가 드레스의 유일한 장식이었다. 그것은 옷이 아니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과시하지 않는 아름다움, 말없이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품. 관객들은 넋을 잃고 그 완벽한 우아함에 빠져들었다.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은 감탄사를 시작으로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탄과 찬사였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아까 은성어 패럴의 드레스를 비판했던 잡지 편집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외쳤다. 새로운 천재의 탄생이다. 당장 저 디자이너를 인터뷰해야 해. 쇼가 끝나자마자 모든 기자와 바이어 VIP들이 강지훈과 윤수에게 몰려들었다. 명함을 건네고 인터뷰를 요청하고 당장 계약하고 싶다는 제안들이 빗발쳤다. 잠시 전까지 그들을 비웃던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 시각, 무대 한편에서는 박서준과 최유라가 유령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그들은 이제 완벽한 이방인이자 패배자가 되어 있었다. 유라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박서준은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벌인 공개적인 처형식에서 정작 처형당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가장 뒤쪽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은성어 패럴의 회장 박동일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소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수치심으로 흉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해 있는 강지훈이나 그에게 쏠린 군중을 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을 향해 느리지만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폭풍전야의 하늘처럼 차갑고 무서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다가오는 파멸의 예고편처럼 박동일 회장의 등장은 승리의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던 연 회장의 찬물을 끼얹었다. 그의 얼굴은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어둡고 흉흉했다. 그는 아들 박서준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뱀의 그것처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내 놈이 망쳐놓은 꼴을 봐라. 그의 시선이 경멸적으로 최유라가 디자인한 조잡한 드레스를 훑었다.
나는 내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넌 고작 저런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진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짓밟는 것으로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저 남자 강지훈 씨의 반만이라도 닮았더라면. 아버지의 공개적인 질책에 박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실망을 넘어 한 기업의 총수로서 내리는 냉정한 평가였다. 박 회장은 아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은성어페럴이 보여드린 미숙함과 부도덕함은 모두 제 아들을 잘못 가르친 제 불찰입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 회장의 진솔한 사과는 오히려 그의 아들의 오만함과 미숙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그때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박 회장 앞으로 걸어 나왔다. 세련된 파워수트를 입은 그녀는 국내 최대 패션 그룹 중 하나인 아라패션의 한서진 회장이었다. 그녀는 오늘 은성어페럴과의 대규모 파트너십 계약을 위해 참석한 가장 중요한 VIP였다. 박 회장님, 오늘 쇼 잘 봤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은성어페럴의 비전과 미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본 것은 독창성의 부재와 비열한 사업 방식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라패션은 이런 기업과는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논의 중이던 모든 계약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은성어페럴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서준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계약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눈앞에서 날아간 것이다. 그러나 한 회장의 행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인파에 둘러싸인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강지훈 씨, 맞습니까? 지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거물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사람을 잘못 보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천재가 이런 작은 골목에서 재능을 썩힐 이유는 없지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저희 아라패션의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총괄 이사직을 맡아주십시오. 업계 최고의 연봉과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전용 차량도 제공해드리죠. 당신의 딸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변에서 감탄과 부러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 신데렐라 스토리의 탄생이었다. 수아의 눈도 커졌다. 이 제안만 받아들이면 지훈과 하나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다. 지훈은 순간 아찔했다. 하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은 없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먼지 쌓인 창고를 청소하며 수아와 웃던 일 고장난 재봉틀을 고치며 느꼈던 희열. 그리고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며 반짝이던 하나의 눈동자.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 회장님의 제안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건가? 제 꿈은 다른 사람의 이름 아래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초라하지만 제 딸의 이름을 건 하나를 제 손으로 직접 키워내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그의 단호하고 진솔한 대답에 한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아닌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열정을 본 것이다. 좋소. 그 꿈 내가 멀리서나마 지켜보지. 언젠가 당신의 하나가 우리 아라를 위협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소.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새로운 영웅인 강지훈에게 쏠리는 동안 최유라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고 모든 것을 잃은 박서준은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이 불효우 같은 년.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라를 거칠게 밀쳤다. 유라는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비싼 드레스 자락이 찢어졌다.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남자는 이제 그녀를 증오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었다. 강지훈이라는 든든한 지갑도 박서준이라는 새로운 동아줄도 모두 끊어져 버렸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호텔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증오. 강지훈에 대한 지독한 증오. 강지훈, 너 때문에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 행복해져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녀의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너의 꿈, 너의 희망, 너의 전부인 하나까지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느새 아뜰리에 하나가 있는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가 담긴 통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작업실의 낡은 나무 문에 미친 듯이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지독한 기름 냄새가 골목 안에 진동했다. 이걸로 다 끝이야, 강지훈. 너와 내 딸년의 행복도 오늘 밤 이 불길 속에서 전부 다 제가 되어버릴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흔들리는 작은 불꽃이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그녀가 휘발유에 젖은 문을 향해 라이터를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간 순찰을 돌던 경찰 2명이었다.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조용히 접근했던 것이다. 꼼짝 마.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던지고 도망치려 했다. 작은 불꽃이 문에 옮겨붙어 순간 확 타올랐지만 경찰 한 명이 재빨리 달려와 순찰복으로 불을 덮어 껐다. 다른 경찰은 도망치는 유라를 쫓아가 거칠게 제압했다. 이거 놔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유라는 발악하며 저항했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도착한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으로 소란스러워졌다. 경광등 불빛 아래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가는 최유라의 모습은 처절하고 비참했다. 그녀가 꾸었던 모든 욕망의 꿈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쓰러지고 있었다. 최유라의 방화 미수 사건은 동네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아뜰리에 하나에게는 역설적으로 날개가 되어주었다. 은성어페럴의 비열한 방해 공작과 그의 굴하지 않은 작은 공방의 극적인 승리, 그리고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하나라는 브랜드를 단숨에 전국적인 유명세에 올려놓았다. 며칠 뒤 한서진 회장이 비서를 대동하고 그들의 작은 작업실을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반복하는 대신 지훈과 수아 앞에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열정과 재능에 투자하고 싶군. 한 회장은 강지훈의 정직함과 강단 윤수아의 섬세한 실력, 그리고 그들의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높이 평가했다. 그녀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아뜰리에 하나가 대한민국 패션계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모든 것이 변했다. 먼지 쌓인 뒷골목의 작은 창고는 강남의 세련된 디자인 스튜디오와 쇼룸으로 바뀌었다. 고장난 재봉틀 몇 대로 시작했던 공방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패션 하우스로 성장했다. 지훈과 수아는 가장 먼저 동네의 손재주 좋은 아주머니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며 자신들의 성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하나는 이제 단순한 옷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고의 품질과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유명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앞다투어 하나의 드레스를 입었고 패션 잡지의 표지는 그들의 옷으로 장식되었다. 일이 성장하는 만큼 강지훈과 윤수아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수많은 밤을 함께 사으며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고통과 환희의 시간을 함께 겪으며 그들의 존경심은 어느새 애틋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텅 빈 스튜디오에 단둘이 남았을 때였다. 지우는 피곤해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있는 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놀라 고개를 든 수아의 눈에 지훈의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담겼다. 수아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하나도 그리고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수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지나온 모든 시련을 위로하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는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립발레단의 창작발레 지젤의 개막 공연이 열리는 날, 객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그중 가장 좋은 로열석에 이제는 중년의 멋이 흐르는 강지훈과 우아한 기품의 윤수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단한 공방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부부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느 평범한 부모들처럼 긴장과 기대로 상기되어 있었다. 드디어 극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장엄한 서곡과 함께 막이 올랐다. 그리고 무대 중앙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한 명의 발레리나가 나비처럼 날아올랐다. 강하나였다. 더 이상 겁에 질려 떨던 작고 깡마른 소녀가 아니었다.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자신감 넘치는 몸짓, 그리고 슬픔과 환희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연기력. 그녀는 대한민국 발레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이제 상처의 흔적이 아닌 역경을 이겨낸 자의 숭고한 훈장처럼 보였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젤이 되어 춤을 추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순백의 로맨틱 튀튀는 그녀의 몸짓에 따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무대 위에 환상적인 잔상을 남겼다. 그 눈부신 의상의 목 뒤편에는 아무도 모르게 작은 라벨이 달려 있었다. 하나,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새로운 어머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밤을 새워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었다. 공연의 클라이맥스, 하나가 광란의 솔로 파트를 추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고 감정적으로 가장 격렬한 그 춤을 그녀는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애절함과 열정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에는 무대 위에 프리마 발레리나가 아닌 지난 세월의 딸의 모습들이 겹쳐 보였다. 자신의 낡은 신발을 꿰매던 작은 손 찢겨진 원피스를 붙들고 울던 가녀린 어깨, 그리고 발레 학원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에 별처럼 반짝이던 눈동자. 그는 딸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딸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다. 그의 지독했던 후회와 죄책감은 이제 가슴 벅찬 자부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모두 치유되었다. 수아가 그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도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폭풍과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브라바를 외치는 환호성이 극장을 가득 메웠고 무대 위로는 꽃다발 비가 쏟아졌다. 수많은 커튼콜 끝에 하나는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객석의 한 지점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오직 자신을 세상의 여왕으로 만들어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다. 지훈과 수아도 딸을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딸과 그런 딸을 더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
세 사람을 잇는 따뜻한 시선 속에서 길고 길었던 아픔의 겨울은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행복의 봄날이 영원처럼 계속되고 있었다.